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중에서 우리 뭐 합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인문 분야의 글을 봤었죠? 자, 이번 시간은 예술 분야의 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세장과 입체파예요. 미술 지문이 되겠어요. 페이지는 126페이지부터 넘어가서 이게 좀 길더라고요. 넘어가서 여기죠. 13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예술 분야인 바로 세장과 입체파, 미술 지문이 됩니다. 자, 이 글은요, 바로 갈래가 설명문이에요. 자, 설명문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죠? 머리말, 본문, 매진말의 세 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 우리가 뭘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바로 제목에 해당되는 세잔이 누군지, 세잔이 어떤 유파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세잔과 입체파라고 하는데 과연 세잔과 입체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각각의 유파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재는요, 바로 이제 세장과 입체파 예술에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이제 세장과 입체파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작품 경향 및 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말, 본문, 매진말 중에서 처음 부분, 이제 머리말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세장과 입체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후기 인상주의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 계속 이걸 쓰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가 있고요. 인상주의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아주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후기 인상주의. 우리가 이제 제목에 적혀 있는 바로 세잔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입체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피카소가 속해 있는 입체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큐비즘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세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상주의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후기 인상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기 인상주의는 세장과 그리고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에 대한 설명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머리말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인상주의자들은 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세잔은 어디에 속한다고 했죠? 바로 후기 인상주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 중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이 마지막 인상주의 요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바로 이제 작가가 세잔인데요. 이제 바로 이 세잔보다 이 앞전에, 그죠? 세잔 요 앞전에 인상주의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 바로 세잔 이내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이 거기 옆에 여러분들 126페이지를 보시면 한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뭡니까? 바로 클로드 모네라는 작가의 인상해돋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이요, 바로 이제 인상주의의 탄생이라고 이제 일컫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가 돋는, 이제 해가 돋고 있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있는 그 순간의 세계 변화 있죠? 그 순간의 그 느낌, 자, 이런 거를 바로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원래 이제 모네라는 작가는 원래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살롱전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작가들, 그제 거기에 이제 살롱전을 하게 되면은 살롱에다가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인기를 얻고 금방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는 이제 그런 미술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전시하지 못하고 이제 바로 인상주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대단하다라고 이제 말을 듣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이전의 이제 그림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인상주의 이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같은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원근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죠. 원근법이라고 한다면 멀리 있는 물체는 조그맣게, 큰 물체는 크게 그리는 이런 기법을 말하는데요. 이런 거를 딱딱딱 지켜서 그리는 게 당시에 이제 그냥 잘 그린 그림이다라고 생각한 이제 그림의 화풍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그림이라고 한다면 실제 있는, 지금 실제로 이삭 줍고 있는 여인들의 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말 사진처럼 모사해서 완전히 있는 그대로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리는 것을 우리가 잘 그린 그림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요 그림보다는 그렇게 상세한 느낌도 아니고 좀 붓터치가 좀 이렇게 드러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색깔 중심의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이 모네
랑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을 보고 당시 이제 평론가들이 보고 와서 참 인상적이네 하고 이제 되게 조롱하던 이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조롱하던 이 이름을 보고 인상주의자들이 우리가 뭐 현상의 어떤 느낌이나 감각 이런 것들을 그림 그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상주의라고 하자 해서 이제 이 작품을 필두로 해서 바로 인상주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상주의 이 작품은 이 앞전의 그림과는 다르게 요 앞전의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색깔 중심의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느낌 색깔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담아낸 좀 혁신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설명이에요. 인상주의자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게 될 세자 이전에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아까 방금 봤던 그 그림을 그렸던 이제 모네에 관련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인상주의자들은 다 어땠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설명문이고 어쨌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자들을 했으니까 인상주의자에 속하는 그 모네, 바로 인상주의자들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인상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자,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인상에 충실하고 있다. 어떤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 눈으로 보이는 순간순간의 그런 감각 이런 것들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랬고 기하학적인 원근법이나 방금 말했죠. 원근법 멀리 있는 걸 조그맣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걸 크게 그리는 이런 원근법은 바로 이제 인상주의자 이전 시대, 인상주의자 바로 이전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잘 그린 그림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그림은 다 이렇게 원근법을 지켜서 그림을 그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은 어떤 느낌이나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 그런 것들의 감각 이런 것들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어떤 원근법 그리고 명암법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명도 차이를 통해서 입체감을 나타내는 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햇빛을 보고 있으면 이쪽은 하얗게 하고요. 여기 햇빛을 보지 않는 이 부분은 새카맣게 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과 같은 뭐예요? 전통적인 규칙.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상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19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바로 원근법과 명암법을 중시했었네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구애받지 않으려고 했던 게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이구나. 그게 바로 클로드 모네의 인상해돋이 그림이구나.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인상주의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특히 그들은 빛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인상 해돋이니까 해가 이렇게 뜨는 것에 따라서 이쪽은 이제 해가 가까이 있으니까 빨간색이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 에 대한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깔의 변화를 어디에 그림에 나타내고자 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을 받고 있는 그 빛이 변함에 따라서 자연 속의 대상들의 색깔이 변한다고요. 햇빛이 이렇게 뜨고 있으면 햇빛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이지만 멀리 가면 갈수록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색깔의 변화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유파가 바로 우리가 인상주의자들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상주의자들은 바로 이제 색깔 중심의 색채 중심의 인상주의자들의 이제 그림을 바로 윤곽선이나 어떤 선이나 형태 및 입체감보다는 뭐를 중요했다고? 색채 효과, 색깔의 변화, 순간순간의 색깔의 느낌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 빛을 받는 그 순간순간의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각적인 인상. 그렇구나. 햇볕 근처는 빨간색이고 멀리 가면 갈수록 노란색으로 변하는구나. 이런 색깔의 변화. 보시면 이쪽은 해가 비치고 있으니까 그대로 투영돼서 빨간색이 있지만 멀리 비치는 것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는 이런 색깔의 변화. 빛을 받으면서 변하는 자연의 이 색깔의 변화. 이것을 담고 싶었다. 누가요? 바로 인상주의자들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모네가 방금 모네가 그렸던 그림 봤었죠. 그리고 클로드 모네의 인상해돋이 그림. 그래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이제 모네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바로 이 클로드 모네의 인상해돋이라는 그림을 처음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제 조롱하던 참 인상적이구만 하고 조롱했던 이름에서 처음 이제 인상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보면 인상주의의 탄생을 알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바로 이제 모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네가 뭐라고 한탄을 했냐?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 이렇게 돼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라는 것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인상주의를 아까 뭘 생각했다 그랬죠? 순간순간은 변하는 빛을 받아서 순간순간 변하는 자연의 색깔의 변화를 담고 싶었죠. 그림 속에요. 자, 그것을 다 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연의 순간순간의 그 모습, 순간순간 햇빛을 받은 그 시각적인 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것을 다 그림에 담는 거라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모네는 바로 자연의 이런 순간순간의 모습, 그 순간순간 햇빛을 받아서 변하는 시각적인 인상을 담고 싶었구나. 그것을 다 담고 싶었던 바로 뭐라고? 인상주의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 유언으로 알 수가 있죠. 모네가 인상주의에 속했구나 라는 거. 자, 그런데 세자는 이제 세잔으로 넘어가게 됐죠. 앞에서 우리가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는 바로 모네였고, 색채의 효과, 빛을 받아서 변하는 자연의 순간순간의 그 색깔의 모습, 시각적인 인상 이런 거를 담고자 했었는데 이게 인상주의였는데, 자, 우리가 이 인상주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세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세자는 바로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끼고 인상주의자들이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 그리고 순간순간 빛을 받아서 변하는 색깔의 변화를 모든 그림에 담고 싶었다라는 이제 바로 인상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에 회의를 느꼈다라는 거죠.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꼈다는 것은 회의를 느끼고 인상주의자들의 바로 회의를 느꼈으니까 바로 이제 세자는 인상주의자들의 이런 라인을 따라가지 않았겠죠. 이런 화풍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색의 눈으로 보는 빛을 받아서 변하는 순간순간의 자연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그런 인상주의자들의 그런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색의 이런 것을 바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라고 봤고, 거기에 뭘 넣고자 했다. 바로 정신적인 구성과 어떤 그림의 어떤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세자는 어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어떤 자연의 순간순간의 색깔의 그 변화를 담고 싶었던, 그걸 모두 화폭에 담고 싶었던 바로 인상주의의 그런 화폭의 회의를 느끼고, 바로 이제 그런 순간순간의 모습 이런 것보다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질서, 그런 이제 과학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잔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있었던 어떤 감각적인 그런 느낌에다가 바로 뭘 넣은 거예요. 감각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담으려고 했던 건 바로 인상주의자들의 특성에 바로 뭘 넣고자 했다. 바로 지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그림에 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그런 그림을 담은 게 바로 세잔이 최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잔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합리적이고 지적인 생각을 어떤 구성 같은 거를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림 속에 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 사람이 최초로 했고 그림에 최초로 담았기 때문이죠. 자, 볼까요? 자, 그러면 12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문제가 나와 있죠.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126페이지에 쭉 넘어가시면 126페이지 여기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인상주의자들이 화폭의 그림에 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뭘 담고자 했다? 인상주의자들은 바로 뭐라고요? 빛이 변화함에 따라서 햇빛이 변화함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난 색깔의 변화, 그렇구나. 빛을 받으면서 변하는 그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 순간순간의 색깔의 변화, 그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 그 시각적인 인상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 받는 우리의 감각적인 느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바로 그림 속에 담고 싶었다라는 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인상주의는 바로 이런 순간순간의 색깔의 변화, 빛을 받아서 여기는 빨간색이구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 색깔의 변화. 여기 있죠? 이렇게 변해서 여기 색깔 노란색으로 변하는 노란색 옆에 이제 물은 이쪽은 이제 파란색이지만 이건 노란색의 빛깔 햇빛에 받으니까 좀 초록색 같이 보이기도 하죠. 이런 색깔의 변화, 이런 것들 바로 순간순간의 이런 색깔의 변화를 바로 담고자 했던 게 바로 인상주의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인데 본문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본문 첫 번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자는 어디에 속한다고 했죠? 인상주의 중에서도 뒤쪽에 속하는 이제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세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색의 어떤 시각적인 인상, 색채의 효과, 순간순간의 색깔의 변화 이런 거를 담았던 거를 조금 회의를 느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 바로 정신적인 구성과 어떤 지적인 질서, 어떤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생각 같은 걸 이제 미술에 집어넣은 게 바로 세잔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세잔이 이제 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리다 보니 이제 뭘 알게 됐냐면 대상 표면에 색깔이 변한다 하더라도 인상주의자들이 주목했던 게 바로 이제 햇볕을 받았을 때 변하는 자연의 그런 순간순간의 색깔의 변화를 그림 속에 담고자 했잖아요. 근데 세잔은 대상 표면에 색깔이 그런 햇빛을 받든 이제 그런 걸 받아서 색깔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림을 한참 그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림 속에 우리가 등장하는 정물들에는 어떤 입체적인 하나의 구조가 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의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어떤 본질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제 감각적인 경험과 지적인 원리, 앞에서 이제 우리 추구했던 이제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게 순간순간의 색깔의 변화인 이제 감각적인 경험, 거기에 이제 세자는 바로 이제 지적인 원리, 어떤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을 결합시킨 게 바로 세자의 특징이에요. 이런 걸 결합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을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지금 새벽에 찍고 있어가지고 말이 계속 새네요. 하지만 이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사물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이란 보시면 어떤 선과 면과 색으로 구성이 된 어떤 조형세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면과 그리고 이제 색깔을 칠하는 색으로 이제 구성된 어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생각이죠. 이제 그런 조형세계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지적이고 좀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타내려 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논리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 속에 집어넣은 게 세잔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잔 그림이 이제 대단하다, 이게 걸작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생각을 그림 속에 집어넣은 최초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시대의 그림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화면을 모방하는 거, 그냥 이제 화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섭주는 여인들이라면 여인들을 그대로 그냥 본 따서 그대로 그리는 거만이 잘된 그림이다, 잘 그린 그림이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난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담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잔의 그림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세잔은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세잔이 그림을 막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많이 그려 보니까 그렇구나,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모든 기본적인 어떤 형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뭐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대상은 이제 원통이라든가 이런 원통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뿔이라든가 이런 원뿔이라든가 그리고 동그라미 구로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형태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잔의 그림 뒤에 이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물병이잖아요. 물병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있고 원통에서 이제 뻗어나가서 이렇게 물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사과 같은 경우도 동그라미라고 하는 구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사과를 받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런 원뿔 형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변형시켜서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정물이 바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바로 이런 모든 대상들은 바로 이제 원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원뿔이라든가 이제 구라고 하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런 형태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보다 보니까 이렇게 다 되더라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그 나름대로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독특한 이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이제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TMI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 전 시대의 그림은 사람을 그러니까 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베껴서 그리는 게 잘 그린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아직 사진이 아직 없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제 사진기라는 게 나오게 됐죠. 이제 사진기가 나오게 돼서 사진으로 찍은 그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사진이 더욱더 사실에 가까웠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이전에는 이제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림이 이제 나타나 있는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베끼는 게 잘 그린 그림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먹힌 거였다면 이제 사진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진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진짜로 다 보여주지 않냐,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림이 담당해야 될 게 뭘까? 미술은 과연 뭘 담당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술은 이제 단순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베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생각을 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조가 변하게 되는데 그 첫 스타트를 끄는 게 바로 이 세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어떤 생각을 담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세잔 그림에서 가장 독특한 이제 공간 구성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한 화면 속에 이제 두 가지의 시점을 즉 이중 시점을 이 그림에 집어넣었다. 한 그림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게 세잔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 앞에 거 먼저 보고 자,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세잔의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이성적인, 지적인 생각이 이제 바로 어떤 생각을 통해서 공간을 구성한 이제 미술을 통해서 표현한 이제 그 첫 작품이라고 우리가 그 작품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한 화면에 두 가지 시점을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물통만 본다면 물통은 좀 약간 이제 위에가 살짝 보이니까 약간 위쪽에서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이제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마치 여기서 보는 것 같은 시점을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점을 두 개를 다른 시점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여기 사과를 담고 있는 그릇이랑 그리고 물통이랑 보통 이렇게 같은 곳에 있으니까 같은 정도의 그 여백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물통 같은 경우도 여기가 조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서 그렸으면 요거도 조금 보여야 되죠. 근데 요거는 좀 더 많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물의 시점이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과를 정말 많이 그렸는데요. 사과라는 정보를 정말 많이 이제 그려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미술사에서 현대 미술의 이제 상징물로서 사과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사과 인류의 3대 사과 중에 하나다. 바로 이제 세잔의 사과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3대 사과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사과는 아담과 이브의 그 사과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사과는 그 뉴턴의 사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과가 바로 이제 미술의 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세잔의 그림, 사과 그림의 사과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애플의 사과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류의 이제 역사를 바꾼 그런 사과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이제 세잔의 사과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아까 설명을 이어서 보신다면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바로 뭐랍니까?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전 시대에 바로 요 그림과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약간 흐느적해 보이죠. 형태가 좀 약간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여기 사람이구나라는 거 대충은 알지만 이 사람의 모습이 좀 약간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세잔 그림을 보시면 좀 명확하게 사과라는 게 명확하게 물병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전 시대에 바로 이제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고 단단하게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했던 잘게 쪼갠 잘게 쪼갠 색점들이 아닌,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바로 이제 순간순간의 그런 빛의 변화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색깔을 바로 점을 찍어서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점을 타타타타타 찍었죠. 물결의 변화, 색깔의 변화, 점을 타타타타 찍어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세잔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으로 점을 찍은 색점이 아니라 넓게 바른 색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색깔을 보시면 아까 점을 찍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면으로 칠했죠. 이렇게 툭툭툭 칠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 앞전에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좀 꽉 찬 느낌을 준다. 어떤 그림에 비해서 앞전에 인상주의의 그림에 비해서 어떤다고요? 좀 더 꽉 차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준다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를 주고 여기다 색깔을 이렇게 칠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그런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주더라. 자, 왜 그러냐? 그것은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바로 아까 말을 했죠. 어떤 기본적인 그런 형태가 있다.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해서 드러날 수가 있다. 어떤 입체적인 그런 본질,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세잔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과나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을 그릴 때도 어떤 그 식탁보의 기본적인 형태, 오렌지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래 형태, 본질의 형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바로 구겠죠. 동그라미. 그리고 오렌지도 뭐 동그라미. 꽃병 같은 경우도 뭐겠어요? 꽃병 아까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원통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이렇게 원통의 그림의 원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원뿔에 이런 형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형태를 잡고 이제 거기서 이제 뻗어 나가서 그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먼저 딱 틀을 잡고 거기에 이렇게 색깔을 면으로 칠했기 때문에 앞전의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고 단단해 보이고 안정감 있고 화면이 꽉 찬 그런 느낌을 준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림을 배치했구나. 이제 정물들을 배치해서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편 그림 안에서 넘어가서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위에 요 그림을 보세요. 제일 위에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물병이랑 그리고 이제 사과를 담고 있는 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릇을 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보이는 정도가 이렇게 똑같은 정도로 보여야겠죠. 근데 얘는 좀 더 많이 보이니까 좀 더 위에서 찍은 거, 위에서 그린 것 같고, 요거는 좀 더 여기 좀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래쪽의 시점에서 그린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면에 이렇게 두 가지의 시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림이 좀 이거랑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좀 좌우 대칭이 좀 안 맞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잔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그린 거였냐면 보통 이제 유화로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유화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유화로 그림을 그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보는 방향대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림 안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시점이 드러나 보이니까 이렇게 되니 얘와 얘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대칭도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좀 왜곡된 것 같은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된 것이죠. 시점을 두 개 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점을 두 개 넣었다는 이런 시도가 이제 후에 이제 피카소의 그림은 아시죠? 피카소의 그림에 나타나는 그 입체파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입체파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세잔 그림은 이제 두 개의 시점만을 넣었지만 입체파는 360도 다시점을 한 화면에 집어 넣은 게 바로 입체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잔의 이런 생각이 입체파에서 꽃을 피운 것이죠. 좀 더 극대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그렇지. 그리고 꽃병의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식탁보와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약간 기울어져 보인다든지 홀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런다는 거야. 그 밑에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금방이라도 사과들이 굴러 떨어질 것만 같다. 뭔가 이제 좀 더 떨어질 것만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과가 이렇게 그려져만 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식탁보 맨 왼쪽 탁자면과 오른쪽 탁자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마치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 보시면 여기하고 왠지 여기 안 맞아. 그치? 보시면 요로 뭐죠? 이게 안 맞죠? 이렇게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은 역시 시점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왠지 이제 그림이 좀 찌그러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자, 오른쪽 탁자면을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시점을 한 그림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표현들이 드러나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전 시대라고 얘기했죠. 인상파 이전에 바로 우리가 원근법을 제대로 잘 지켰던 그 이전 시대의 이제 그림, 바로 요 그림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자,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종전의 원근법적인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앞에서 방금 보여줬던 그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 있죠. 19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은 바로 뭐라고 했죠? 멀리 있는 것은 조그맣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라고 하는 원근법적인 그런 법칙을 반드시 지켰던 그런 그림, 어떤 규칙, 그런 거에서 완전히 쪼개져 버린 것이죠. 막 규칙도 완전 대칭도 잘 맞지 않고, 그렇지, 기울어져 있고, 약간 홀로 떠 있는 것 같고, 비스듬해 보이고, 서로 대칭도 안 맞고 똑같은 곳에 있으면 당연히 똑같은 각도로 보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원근법적인 그런 규칙에서 벗어났다. 어떤 파격이 그 그림에 들어나 있는 것이죠. 자, 세자는 원근법적인 그림에서처럼 여기 또 학생이 또 질문을 했네요. 답을 해주고 이어서 찍을게요. 자, 잠깐 멈춤하고 이제 답해주고 지금 다시 찍습니다. 자, 세자는 이제 방금 이렇게 원근법적인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의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근법적인 그림에서처럼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의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을 통일해서 나타냈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원근법적인 그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것은 조그맣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크기가 어때요? 서로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자는 두 개의 시점을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시면 원근법적인 그림은 대상의 중심을 두고 똑같은 나랑 위치가 있다면 다른 대상도, 그러니까 이 대상과 이 대상이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렇죠? 이거 통일해야 나타난다는 거. 이게 이제 이전 시대 바로 원근법적인 법칙을 지켰던 19세기 르네상스의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바로 볼까요? 대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를 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묘사, 바로 보시면 각각의 물체 중심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요 사과라는 물체 중심으로, 사과가 이렇게 보이듯 이쪽에서 보든 뭐 이쪽에서 보든 이쪽에서 보든 이런 사과라는 그런 물체 중심으로 이제 그림을 구성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앞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꽉 찬 느낌을 주었다. 아시겠죠? 사과라는 그 물체 중심으로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어느 하나의 물체가 바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원근법적인 법칙을 지켰던 이전 시대의 그림을 보시면은 딱 그 두드러진 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포커스가 딱 맞춰져서 여인들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같은 크기로 그렸었죠. 하지만 우리가 세잔의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세잔의 그림을 보시면 어느 하나의 물체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요또 식탁보도 좀 강조되어 있고, 보시면 식탁보도 강조가 되어 있고, 사과도 강조가 되어 있고, 물통도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물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처럼 어느 하나의 물체에 중점을 두고 그린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각각의 물체에 좀 더 포커스를 각각 맞추고 충실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물체가 좀 더 두드러지게 걔가 주인공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시대 우리 원근법을 중시했던 우리 19세기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시면 새벽에 말을 하니까 입이 자꾸 꼬이네요.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시면 바로 원근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죠. 원근법은 뭐예요? 바로 이제 우리의 시선,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시점 중심으로 하나의 시점, 인간의 시점, 인간의 시선을 중심으로 바로 이제 화면 안에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원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요는 어디서 본 거겠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뭔가 본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본 그림을 바로 이제 요 하나의 시점, 하나의 시선과 하나의 시점 중심으로만 이제 그림을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세잔의 그림은 이제 반대로 어땠다? 바로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사과라는 그 물체를 중심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물체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에 사과를 이쪽에서 보는 시점, 이쪽에서 보는 시점, 이 이중 시점을 한 화면에 집어넣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림이 왜곡돼 보인다, 찌그러져 보인다, 기울어져 보인다 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잔은 르네상스 이래 400년 이상 지켜온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인 조형 세계, 이게 어디예요? 바로 이제 앞전에 우리가 봤던 이삭 줍는 여인들에서 보였던 바로 인간 시점 중심이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점, 하나의 시선을 중심으로 그렸던 그 원근법적인 법칙을 지켰던 그 조형 세계의 의문을 가졌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버리고 바로 이제 어떻게 했다고? 이제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물체 중심으로 바로 사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체, 물병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 아시겠죠? 식탁보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이제 보이는 방향, 시점 중심으로 이제 공간을 구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그림에 담았다. 근데 그거는 이전 시대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듯이 그리는 게 잘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했다라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담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여기 옆에 문제가 여기 있죠. 여기 127페이지 여기에요. 여기 문제 답을 한번 봅시다. 자,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방금 이 그 세잔의 그림에서 왜곡된 표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중 시점을 넣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종전에 원근법적인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 원근법적인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 이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의 시점, 바로 하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했던 거, 우리의 시점, 하나의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에 어떤 통일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면 바로 세잔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어떤 물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전은 이제 시점 중심이었죠. 하나의 시점 중심으로 했었다면 이거는 물체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에 바로 사과라고 하는 물체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다 보니 사과를 이쪽에서 보는 시선, 이쪽에서 보는 시선, 이 시선을 전부 다 그림 속에 담다 보니 왠지 모르게 왜곡된 표현들, 찌그러진 것 같고 기울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세잔의 그림이 쭉쭉 볼까요?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자, 세잔의 그림이 이제 이전 시대에 우리가 방금 봤던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바로 인상주의의 요 그림에 비해서 세잔의 요 그림이 조금 더 꽉 차 보이고 좀 더 견고해 보이는 이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자, 소묘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미술 그 학원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보는 요런 그림 있죠. 바로 이제 어떤 연필이나 옛날에 이제 목탄을 쓰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연필 같은 걸 사용해서 어떤 색깔보다는 이제 사물의 형태, 그리고 이제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암, 이 위주로 이렇게 연필요 그림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소묘하고 색채를 상호 보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를 그린다고 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방금 같이 이렇게 소묘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명암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요게 이미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돼 있죠. 거기에 색깔을 칠했죠. 색깔을 칠하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더 꽉 차 보이고 좀 견고해 보이고 또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겠죠. 뭐에 비해서? 이전 시대의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아시겠죠?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고 좀 더 꽉 차 보이는 느낌을 준다. 왜? 바로 소묘, 방금 연필로 그림 그렸던 거, 이제 그거하고 거기에다 색깔을 같이 상호 보완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좀 견고하고 좀 꽉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에 의해서 색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형태를 미리 잡았죠. 사과라고 하는 형태를 미리 딱 잡았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림이 아무래도 여기다 색깔을 칠하니까 그렇지, 조금 더 견고해지고, 또 색에 의해서 형태가 좀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그리게 되면은 그냥 이제 명암만 보이는데, 이제 색깔을 여기다가 이제 입히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라고 색깔을 입히게 되면 조금 더 풍부한 느낌을 주죠. 어쨌든 세자의 그림은 방금 봤던 소묘하고 그리고 연필로 그렸던 거, 그거랑 그리고 색깔을 같이 서로 상호 보완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바로 이제 이전 시대의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견고하고, 요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서 요거는 아무래도 틀을 안 잡았잖아요. 틀을 잡고 뭐 그림으로 연필로 먼저 이렇게 틀을 잡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꽉 차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막 땅땅해 보이고 이제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장 그림의 특징을요. 자, 그리고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의 명암이나 그리고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사과와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대상의 부피나 무게,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또 드러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대조되는 색깔을 가지고, 또 조화스러운 색깔을 가지고,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떤 이제 질감 같은 걸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이 도드라져 보이고, 차가운 느낌의 청록색 계통이 움츠러지듯이 보인다라는 것을 이용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황갈색 이런 색이 조금 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황갈색 같은 색깔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청록색 같은 효과는, 청록색을 한번 찾아볼까? 청록색 같은 효과는 조금 더 움츠러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색깔의 특징을 사용해서 대상의 어떤 양감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잔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세 잔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서 밑으로, 세 잔은 황갈색 계통의 색깔, 그러니까 방금 봤던 황갈색 계통의 이런 색깔과, 아니야 이거는 요거는 이제 청록색 색깔이고, 황갈색 계통의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과 요 색깔 써줄까, 이렇게 황갈색 계통의 색깔, 그리고 청록색 같은 우리가 요거 청록색 계통의 요 색깔을 사용해서 배경에 이제 어떤 굴곡이나 이제 거리감 같은 것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색깔을 가지고 이런 걸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색 사용법은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아르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은 왼쪽 아래 큰 소나무에서 출발을 해서 멀리 상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를, 여기 나뭇가지 그린 거죠. 쭉 보시면 그림으로 넘어가서 쭉 보시면 풀세단에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아르산이라는 이제 그림이죠. 보시면 이제 황갈색 계통의 색깔, 청록색 계통의 색을 잘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청록색 계통의 색깔, 황갈색 색깔, 그리고 자꾸 이게 황갈색 색깔, 그리고 청록색 계통의 색깔을 지금 요렇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색깔, 그쵸? 요 색깔 이렇게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죠. 색깔을 사용해서 배경의 어떤 굴곡, 거리감 이런 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지문에서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자, 그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는 황색과 이제 황색이 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라는 거야. 요 황색이. 그리고 뒤로 조금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바로 뭐예요? 청색이. 그래서 이것을 번갈아 교차하면서, 그러면은 요 색은 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이 색은 좀 앞으로 뒤로 들어가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이건 튀어나와 보이고 이건 들어가 보이고, 튀어나와 보이고 들어가 보이고 하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색깔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번갈아 교차해서 풍경의 원근 관계를, 멀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면 요것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요것은 뒤로 들어가 보이는 것이죠. 뭐 올록볼록해 보이니까 뭐가 더 앞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요게 더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효과를 줬다라는 거야. 알겠죠? 요게 조금 더 요 앞쪽에 있는 것 같구나, 요것이 좀 더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색깔 자체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 색깔을 반복해서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색깔이 올록볼록한 이런 느낌을 줬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풍경의 원근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니까 황색 같은 경우가 황색은 좀 더 앞쪽에 위치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색깔의 이런 느낌에 따라서,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청색, 청록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뒤쪽에 있구나. 앞에 황갈색보다 요 색보다 요 색이 좀 더 뒤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 색이 더 앞에 있고 요 색이 좀 더 뒤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색깔을 가지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대요. 자, 또한 세개띠나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교차를 해서 그 세개띠나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이제 굴곡을 나타내 굴곡진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황색은 앞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지고 그리고 뒤에 이제 청록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니까 이 색을 계속 반복해서 교차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주는 거겠어요? 여기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여기 좀 더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올록볼록한 이런 느낌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했었고 또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을 원뿔 형태를 바탕으로 나타내고 있다. 원뿔 형태 방금 앞에 얘기를 했었죠. 세 장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같은 경우에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대상들은 원통이나 원뿔, 구로 전부 환원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산도 원래는 원뿔 형태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덧붙여서 산이라는 모형으로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뿔 형태를 바탕으로 산의 모습을 그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좋아. 이런 색깔을 여러 가지 썼고 그 형태의 명확성, 원뿔의 형태를 가지고 산의 모습을 그려나갔기 때문에 형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야. 이것을 동시에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게 세 장 그림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서 세자는 앞전에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려놓고 있으며 인상주의자 그림들은 아무래도 점을 찍었었죠.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가 이게 사람인지 좀 제대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림에 비해서 우리가 이 그림은 그래도 형태를 좀 쫙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전 시대의 이런 그림들보다는 어떠다고 견고한 어떤 형태감을 되살려놓고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원뿔이나 원통이나 구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잡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형식적인 구조에도 주목하고 있다니까. 이런 보시면 이제 그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림 속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어떻다고 지적이고 좀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 그러니까 도형을 기본 구조로 해서 아까 원뿔이라든가 원통이라든가 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형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구성해 나간 것이다. 아시겠죠? 즉 눈에만 의존하던 인상주의, 그러니까 눈은 아까 인상주의는 순간순간의 색깔의 변화를 그림 속에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만 의존한 거야. 눈으로 본 시각적인 인상을 그려낸 거니까 그거와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미술과는 달리 어떻다고요? 그의 그림은 사유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물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자신의 시점을 두 개를 넣는달지 아니면은 황색 계통의 색깔이 좀 더 앞에 나오는 느낌을 주고 청색 계통의 그림은 좀 더 뒤로 들어가 보이는 느낌을 주니까 이것을 교차로 배치해서 조금 더 올록볼록한 굴곡진 느낌을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이제 산 같은 경우에는 원뿔 형태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그림을 그려 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뭐였어요? 어떤 지적인 생각, 이게 사유죠. 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잔의 이런 방법은 이후에 이제 세잔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세잔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바로 입체파 그림이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피카소의 그 좀 알아볼 수 없는 그 그림 있죠. 자, 그 그림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지적인 생각을 과연 그림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거 있죠. 자, 이러한 방법은 이후에 기하학적이고 합리적인 미술 경향으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 미술이 되는 겁니다. 바로 피카소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본문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문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방금 이 세잔이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세잔이 인상주의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바로 얘기했죠. 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적인 변화, 색깔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담고 싶었던 인상주의의 그런 경험과 그러니까 그런 인상주의 감각적인 경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자, 왜냐면 이것도 인상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세잔도 어쨌든 감각적인 그런 경험을 뭐랑 조화시키려고 했다고요?
세잔이 생각했던 그런 과학적인 어떤 지적의 원리와 조화를 시키려고 했다면 이런 세잔의 지적인 원리, 과학적인 생각을 좀 더 극대화시킨 게 바로 어떤 파라고 뒤에 나오는 입체파 미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맨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제 인상주의 요 그림에서 뒤쪽으로 가게 될수록 이제 나타난 세잔의 요 그림, 세잔의 그 생각은 바로 이런 거였죠. 이런 거에 바로 지적인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제 입체파라고 보시면 되고, 세잔의 그런 지적인 생각을 좀 더 극대화한 게 바로 입체파 미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파는 지적인 원리를 보다 더 강조한 것이다. 아시겠죠? 세잔이 생각했던 이런 지적인 생각을 좀 더 강조했다. 그래서 물체의 형식적인 구조에 관심을 집중해서 어떻게 했다고?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좀 더 심화시킨 것이 바로 좀 더 물체 중심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간 게 우리가 이제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이제 사진기라는 게 이제 새롭게 발명이 되면서 사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림이 실제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를 한다고 해도 사진을 이길 수는 없죠. 사진은 정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미술이 그러면 담당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다가 미술은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는 것뿐만 담는 게 아니다. 어떤 생각을 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 미술이 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런 처음 문을 연 게 바로 세잔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잔의 영향을 받은 이제 입체파 화가들은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방식을 했냐? 바로 그림의 대상이 물체를 중심으로, 아까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좀 더 심화시킨 게 입체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대상이 되는 물체를 어떻게, 아까 세잔 같은 경우에 이중 시점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후, 좌우, 앞에, 뒤에, 그리고 왼쪽, 오른쪽 360도 각도를 전부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아까 수학 어떤 기호적인 형태로 세모라든가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쪼갠 다음에 해체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화면에 가져와서 재구성 다시 붙여,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 왜냐면 종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의 시점으로 대상을 바라본 걸 그렸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어떤 조형적인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자, 입체파 화가들은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하나의 시점에서만, 하나의 면에서만 보지는 않죠. 그렇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진짜로 관찰을 할 때는 이쪽 면에서만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의 대상을 볼 때 이 대상을 우리가 전후 좌우 360도 각도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보죠. 이제 그것을 그림에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입체파는 이제 입체파하고 이제 같은 시기에 야수파라든가 이제 표현주의 이제 미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파는 같은 시기에 어떤 야수파라든가, 야수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미술 가로는 마티스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붓터치가 굉장히 강렬한, 색깔이 강렬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야수파라고 불리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굉장히 좀 강렬하죠. 색채가 약간 이렇게 강렬한 이제 이런 게 이제 야수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야수파도 그 당시에 등장을 했었고, 이제 그 입체파와 같이 야수파도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표현주의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주의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특히 표현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은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망치면 이제 이런 표정을 짓잖아요. 으아! 이런 거 있죠. 자, 요 이제 패러디도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렇게. 그래서 뭉크의 절규 그림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규하고 있는 요 모습. 패러디도 정말 많이 나오고, 이거 보시면 인간의 어떤 그 내면, 이게 절망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절망 같은 거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에 좀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앞에 우리가 이제 야수파라든가 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였다면 어떤다고요?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 같은 경우에는 지적인 생각을 좀 더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물체에 대한 어떤 조형적인 탐구, 물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360도 각도로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탐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면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지적인 생각을 조금 더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어떤 미술이라고요? 입체파 미술이라고요. 얘네랑 같이 있었던 이제 표현주의나 그리고 우리가 야수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좀 내면에 집중을 두고 있었다면, 입체파, 세제나 영향을 받은 입체파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대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구나,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입체파 화가는 우리가 이제 피카소만 잘 알고 있는데요. 브라크와 피카소가 사실 같이 우리가 이제 입체파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파를 우리가 큐비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크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기타 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기타 치는 여인 요 그림을 볼까요? 기타 치는 여인이라고 하지만 기타 치는 여인 같아 보이나요? 기타 치는 여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여기 기타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잘 모르겠죠. 우리 선생님은 이제 미술에 그렇게 막 엄청난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겹쳐 있고 복잡하고 기묘해 보인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형태, 아까 수학적인 이런 네모, 그렇지, 네모 같은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 이런 것들, 이런 세모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개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라는 거. 자,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을 보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려 한 것인지 당혹스러울 수가 있다. 도대체 뭘 그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도대체 뭘 그린 거지?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입체파들은 이제 뭘 그렸냐에 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그렸냐에 초점을 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에서 방금 보시면 중요한 것은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대상이 과연 이걸 뭘 그린 것이지? 기타 치는 여인이라고 하면 그 여인이 여기 있는 걸까? 그 여인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 여인인가? 이 여인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입체파를 볼 때는 그래서 그보다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는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즉 미술을 바라보던 전통적인 관점, 즉 원근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그림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 아까 입체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그러니까 여기 기타 치는 여인이라면 기타 치는 여인을 360도 각도에서 바라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네모, 세모 이런 걸로 기하학적인, 수학적인, 기호적인 형태로 바로 분석하고 쪼갰죠. 다 조각조각 쪼갰단 말이에요. 네모로 쪼개고 세모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여기 쪼갠 것들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조각들을 다시 어디다 화면에다 다시 여기다 집어 넣었다고 아시겠죠? 화면에 이렇게 다시 집어 넣어서 요 그림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치는 여인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여인이 있고 이제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었다면 요 여인은 360도 각도에서 여기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 위에서 바라본 모습, 아래에서 바라본 모습, 앞에서 바라본 모습, 뒤에서 바라본 모습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 바로 세모, 네모 이런 그 어떤 기호적인 형태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어때? 따라라락 해가지고 다시 화면 속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한 이런 기법으로 이제 그려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구성했구나. 이렇게 이제 입체파 화가들의 그림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는 여인에서 알 수 있듯이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의 흔적들이 바로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인 구성 속에 해체되어 버리면서, 그래서 보시면 기하학적인 화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세모, 네모 이런 도형의 그런 화면과 그리고 저 평면적인 속에서 이제 보시면 또 그렇지만 또 평면 속에서 그것들을 합체해서 그리고 있죠. 그 얘기예요. 평면 속에서 해체되어 버리면서 세잔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물체의 경고함마저 사라졌다. 세 장 그림은 그래도 어떤 형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어떤 이렇게 사과와 뭐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면 사과인지는 알 수 있었지, 오렌지라고는 알 수 있지, 이런 틀을 잡고는 있었잖아요. 모든 사물을 원통과 원뿔과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지만요. 그런데 완전히 입체파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형태의 경고함마저, 형태가 어떤 형태지? 이것조차도 전부 다 해체해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잔이 가졌던 그런 지적인 생각이 좀 더 극대화돼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세잔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물체의 어떤 틀, 이런 틀까지 경고함마저 사라지게 됐다. 뭘 그린 건지 그조차도 이제 알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입체파의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세 잔 가지 후기 인상주의 세 잔이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그렇죠? 감각적인 사실 묘사. 왜냐면 우리가 입체 인상주의였기 때문에 인상주의의 이런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 플러스 지적인 생각이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결합을 했다라면 입체파는요 감각적인 면보다는 어떤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생각을 좀 더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입체파와 세 잔의 그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세 잔은 그 감각적인 인상주의의 느낌과 그리고 지적인 그 기하학적인 요소를 결합하려고 했다면 입체파는 오히려 이제 감각적인 면보다는 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욱더 지적인 생각에 해당됐던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좀 더 강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장과 입체파 미술의 차이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림 속 인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하고 해체되어 있어 막 쪼개져 있어서 보시면은 피카소의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사람인지 이게 앉아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어느 각도에서 본 것인지 그치? 보기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그림인 것이죠. 마치 기하학적인 형태들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그래서 보시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구성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된 어떤 모형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상의 기본적인 형태,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게 해체돼 버린 게 이제 입체파 미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거는 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모, 네모들이 막 뒤섞여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아까 세 장 그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화면에 바로 이제 한 화면에 두 개의 시점을 넣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입체파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점, 아까 360도의 시점을 전부 한 화면에 집어 넣은 게 바로 입체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이제 공간 구성을 입체파의 공간 구성이 360도의 다시점을 썼느냐라고 본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이렇게 앉아 있는 뭐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정물을 볼 때, 우리 이런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봐요? 360도에서 각도에서 바라보죠. 우리가 이쪽에서만 보지 않고 이쪽에서만 보지 않고 이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360도의 모든 시점을 활용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도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체파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 좌우, 앞에, 뒤에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모든 시점, 그렇지 다시점에서 본 모든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서 한 그림 속에 구성해야 된다. 왜? 우리 눈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360도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 속에 그대로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며 자,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한 일정 원근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바로 어느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관찰자의 위치를 하나로 딱 고정하고 하나의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한 일정 원근법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전 시대, 바로 르네상스 시대. 우리 이거 보면 여기서 바라본 거구나 라고 하나의 시점에서만 그림을 구성했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 바로 입체파의 그림을 보시면 한 시점에서만 본 것을 그린 게 아니죠. 여러 시점을 집에 한 그림 속에 집어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이제 이 앞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한 일정 원근법, 바로 이전 시대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실제로 어떻게 본다고?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다. 우리가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하나의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하진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이쪽으로만 계속 사물을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전후, 좌우 360도의 각도에서 다각도로 이 사물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언급법의 방식과는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다. 우리의 눈은 전후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360도로 다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을 담고 다양한 시각을 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그 전체의 모습을 우리는 구성해낸다. 실제로 우리는 360도 각도에서 대상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보는 그 모습을 담자라는 거예요. 그림 속에. 그래서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더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구성하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상을 다시점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매진말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들. 자, 세잔 그림은 인상주의와 다른 새로운 지적인 생각을 그림 속에 표현을 했죠. 자, 그 지적인 생각 표현 처음으로 했죠. 파격적이죠. 자, 그런 지적인 생각을 좀 더 확대화시킨 게 무슨 그림이라고요? 바로 입체파의 그림이 되겠죠? 어때요? 파격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세장 그림, 입체파의 이런 파격을 담은 그림, 이런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진말에서는 예술을 우리가 이제 이 세장 그림이나 입체파처럼 새로운 관점을 담은 이런 그림들을, 이런 예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상해야 될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가령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그려냈냐에 대한 관점에서 그림을 바라봤다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뭐 물병을 그렸다, 사과를 그렸다, 사과를 그렸구나, 물병을 그렸구나, 무엇에 그렸구나라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봤다라면 우리 세잔이나 입체파의 그림은 바로 어떻게 그림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담겨진 그림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그렸냐 보다는 왜 입체파의 그림들이 이렇게 다중 시점을 담고 있는 것일까? 왜 세잔의 그림은 이렇게 왜곡돼 보이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그 예술을 감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사과를 이중 시점으로 썼을까? 왜 여기는 왜곡된 표현이 쓰여졌을까? 라고 하는 그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면서 예술을 감상해야 하겠죠. 여기 세장과 입체파의 이런 새로운 관점을 담은 그림들을 감상할 때요. 알겠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지니면 전혀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파격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작품 속에 담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작품들이 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진말 내용이었고요. 간단한 이제 핵심 정리, 이제 특징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특징은요, 미술사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미술의 역사에 따라서 전개를 하고 있죠. 처음에 인상주의에 속했던 모네의 그림으로부터 해서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는 그리고 세잔, 그리고 뒤에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라고 하는 브라크와 우리가 이제 피카소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의 흐름, 미술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게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작품을 예로 들고 있죠. 사례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작품은 뭐였어요? 바로 모네 같은 경우는 인상 해돋이 그림, 그리고 폴 세잔 같은 경우는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그리고 우리가 황갈색 계통의 색과 청록색 계통의 색을 이제 설명하면서 나왔던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아르 산 이란 그림, 그리고 우리가 입체파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브라크의 기타를 치는 여인, 그리고 피카소의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작품 경향, 인상주의라든가 입체파라든가 후기 인상주의라든가 이런 작품의 경향과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런 관점과 작품 경향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폴 세잔의 그림과 입체파가 어떻게 다른지, 인상주의와 세잔의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읽어보고 끝낼게요. 세잔과 입체파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설명문입니다. 자, 인상주의자들의 예술에 대한
관점의 회의를 품었던 세잔의 입장, 그렇죠.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에게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순간순간의 빛의 변화, 색깔의 변화 이런 거를 담는 거를 좀 이제 회의를 품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지적인 생각을 플러스한 게 세잔. 자,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서 그 작품을 예로 들었어요. 세잔 미술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입체파 예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작품 경향을 설명하고 세잔과 입체파가 같이 새로운 관점에서 예술을 감상하는 것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잔과 입체파처럼 새로운 관점, 어떻게 하면 미술을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잔과 입체파 같은 그림들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림을 예술을 감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마무리, 이제 우리가 맺은말 부분의 이제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전부 다 마무리했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하고 학습활동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